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밥값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밥값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죽을 먹었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아까 이 부분 보셨던 거 기억나셔야 되고, 다 했던 내용입니다.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은 에치켈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치켈.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에치켈. 그래서 만약에 이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에거먼이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굳이 그렇게 기억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수요와 공급의 시차 때문에 존재한답니다.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바로 증가가 안 되니까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폭등한다.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렸더니 공급되는 건 막상 미래가 되더라. 미래에는 수요가 그만큼 없다. 초과 공급에 따라 가격이 폭락한다.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펑펑 울고 공급량을 줄였더니 미래에는 수요가 많아서 초과 수요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 이게 거미집 이론. 그럼 얘는 동태적인 분석입니까? 정태적인 분석입니까? 계속 움직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태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태적인 균형 이론이다. 그때 모양이 세 가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수렴형, 순환형, 발산형. 이렇게 얘기할 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수탄, 수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한다? 수탄, 수만.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이걸 또 공탄발 이렇게 외울수록 외울 게 많아지는 거예요. 되시죠?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더 들어 누웠다? 우리 완전 탄력적인 게 수평선이니까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커질수록 작아질수록 탄력성이 큰 겁니다. 되시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곡선. 이게 마이너스인가요? 부호가. 그럼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니까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이 둘을 그냥 놓고 비교하면 항상 플러스가 더 크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어진 정도를 가지고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야, 계급장 떼고 덤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급장을 띄워버리려면 뭘 씌워야 된다? 절대값을.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을 때 이게 수렴형이 되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이걸 기억하실 때 공급자가 만약에 미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으면 초과 수요 없고 초과 공급 없어요. 그럼 가격 폭등 폭락 없는 거예요. 그럼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린다, 피한다? 피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자가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으면 거미집 이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수요자는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 현재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수요자는 현재 가격에 의해서 미래 수요량을 결정짓고 공급자는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현재 공급량을 결정짓는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면 공급은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다시 가격에 영향을 되돌려주는 걸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격의 이중성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더 크게 나타난대요. 더 크게 나타난대요. 작용이. 왜 더 크게 나타날까요? 수요 때문에, 공급 때문에?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다시 질문. 거미집 이론은 왜 발생하죠? 공급의 비탄력성.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 모두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에요. 거미집 이론은. 그래서 만약에 볼펜처럼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재화라면 수요 증가하면 바로 공급량 늘릴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초과 수요 가격 폭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화에 다 적용된다 그러면 걔는 O가 된다, X가 된다? 예,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간차 발생하는 것.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재화만. 대표 주자가 농수축산물, 부동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설명할 때는 배추 갖고 설명해요. 배추. 왜 배추 갖고 설명할까요? 비읍. 부동산. 네. 그래서 그 다음 7번에 저장이 불가능할 때 발생한다?
배추 같은 경우에 왠지 저장하면 될 것 같은데 저장 비용이 더 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과 공급이 되게 되면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폭락시킬 수 없는 바 트랙터로 밀어버리나요? 갈아엎어버리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의 판단을 할 때 잠깐 보실까요? 여기 제가 뭐 그려놨죠?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탄피 그려놨나요? 총알에 가죽 피, 걔가 탄피예요. 탄피. 그래서 식에서 P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 있고 QD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 있을 때 P 앞에 있는 계수가 탄력성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P면 탄력성이 4인 거예요. 마이너스 3P면 3인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봤더니 수요함수 부분에 문제를 풀 때 수요함수 부분에 얘가 마이너스 3P가 돼 있고 공급함수 부분에 얘가 플러스 4P예요. 그럼 뭐가 더 탄력적이죠? 얘는 기본적으로 왜 마이너스가 붙죠, 여러분? 네? 수요의 법칙.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이게 P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마이너스 QD죠. 수요량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그럼 공급함수에서는 플러스예요? 플러스죠.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니까. 그러니까 얘를 붙인 상태에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씌웠다고 보면? 절대값을 씌웠다고 보면 뭐가 더 크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네.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수탄수가 아니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얘는 무슨 형? 발산형이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P고 플러스 2P가 되면 얘는 같나요? 무슨 형? 순환형? 그럼 얘가 4분의 1이고 분수 나오면 이제 당황하실 거예요. 3분의 1이면 괜찮아요. 뭐 다 그런 거지. 그럼 이 중에 4분의 1과 3분의 1 중에 뭐가 더 큰가요? 3분의 1? 기억 안 나시면 피자 한 판을 놓고 3조각, 3명이 나눠 먹고 4명이 나눠 먹으면 한 명당 먹을 수 있는 크기는 뭐가 더 크죠? 3분의 1?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집중적인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기억해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곱게 주면 좋을 텐데 꼭 문제에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여기에 100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주죠.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봤더니 그때 누구한테 배웠죠? 그때 그 사람 전가요? 아,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탄피? P 앞이 탄력성이다?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이게 웬일이야? 얘 가르쳐준 게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이러면서 풀면서 여기에 뭐라고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개수가 마이너스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마이너스 1P죠? 그러니까 이걸 1로 잡아내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EQD?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앞에 개수를 읽기 위해서는 얘가 그냥 1QD여야 돼요. 1이 돼야 돼, 1. 그럼 얘를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2분의 1이 탄력성인 거죠. 0.5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문제 푸시는 거예요. 꼭 정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되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것만 했어도 밥값은 일단 한 거예요. 일단 반찬 하나 값. 집에 가지 말고. 그러면 이제 정책론 부분에 내용을 한번 볼 텐데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진짜 이 부분은.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죠? 얘가 나를 집에 언제 보내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집에 가면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이미 짜장면 먹었어요. 엄마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부터 보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는 한 번 발생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죠.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뭐라고 한다? 비가역성. 이거 1교시에서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죠? 자연이 한번 개발되면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결정의 비가역성. 자연은 상품 자원인가요? 현장 자원인가요? 어떻게 기억하셨나요? 현장 자원.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에 남나요? 시험장까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악화 성향이 있습니다. 악화 성향. 부동산 문제는 내버려 두면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점점 좋아진다, 나빠진다? 점점 나빠진다. 이게 악화 성향이에요.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현상을 도시가 외곽부로 무질서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걸 도시 스프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걔를 정부가 정책을 세워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게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점점점 악화된다?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제 발생하면 악화되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해야지만 치료 비용, 시간이 적게 들겠죠. 그럼 정부는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해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체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정책은 신중하게 세워야 되나요? 한번 정책이 펼쳐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악화된 상태에서 펼치면 시간 비용 더 드니까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지속성. 계속해서 지속되는 특성을 띠니까 한번 일시적인 정책을 펼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계속 연결이 돼야 되나요? 부동산 문제가 지속적인 특성을 띠니까. 그 다음 부동산 정책을 하나 펼칠 때에는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투기를 잡는다 그러면 공법 바꾸고 세법 바꾸고 다 바꾸죠. 행정부도 개입하고 잡아들이기도 하고 사법부도 하고 입법부도 관여하고. 그래서 상호 유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얘기들 때문에 특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문제에 특징이 있답니다. 특징 공부했죠? 이제 지표가 있어요. 자, 아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지표가 뭐였죠, 여러분? 아까 무슨 경기? 건축 경기라고 해서 건축량. 건축되면 거래되고 거래되면 가격 변동한다. 기억나시나요? 네. 허가받고 착공해서 완공한다? 선행, 동행, 후행?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가 많은지 적은지도 측정하는 지표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띄워놨겠지.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 그래서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문제의 지표인가요? 문제의 지표죠. 그럼 이 지표가 높을수록 문제가 큰 건가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나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칠판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로렌츠 곡선이 뭔지 몰라도 이 곡선의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아지는 건가요? 나빠지는 건가요? 나빠지는 거예요. 평등, 불평등? 불평등의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진위계수가 뭔지 몰라도 진위계수는 칠판 보세요. 진위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요. 이게 기억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럼 1에 가까워질수록 평등함이 커진다, 불평등? 불평등 왜? 높을수록 나쁘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슈바비 지수는 얘는 주거비가 중심이래요. 우리 학창시절에 뭘 공부했었냐면 엥겔 지수 공부한 기억나세요? 갑자기 싫어지나요? 엥겔 지수는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학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주거비를 공부하겠죠. 그래서 분자에 식비가 아닌 주거비가 들어가는 것. 이게 뭐다? 슈바비 지수. 기억하는 방법. 슈퍼주니어를 두 글자 줄이면 뭐죠? 너무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슈주예요, 슈주. 그래서 슈바비 지수는 주거비가 중심이 된다. 그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주거비는 도심과 외곽 중에 어디가 높아요? 이거 대답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살잖아요, 지금. 도심의 주거비가 높죠. 그럼 당연히 슈바비 지수는 어디가 높아요? 도심이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슈바비 지수도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높을수록 나쁘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슈바비 지수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니까 나쁘죠. 주거비 부담 능력은 작아지니까 나쁘죠.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PIR 지수와 RIR 지수가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기본은 연소득, 소득이 뭐로 들어가고 분자에 주택가격이 들어가나 주택 임대료가 들어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둘이. 그러면 이걸 만약에 PIR 지수가 주택 가격인데 임대료로 바꿔놓으면 드럽게 헷갈려요. 안 헷갈리는 방법. P 같은 내 돈인가요? 가격? 그래서 P는 뭐다? 주택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그럼 주택이 R 까는 게 임대료다? 맞아요?
그래서 알아야 할 지수는 또 넘어갔네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넘어가요. 알아야 할 지수는 주택 임대료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질문. 월세 부담의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PIR 지수를 볼까요? RIR 지수를 볼까요? 그렇습니다. RIR 지수인 거예요. 그 다음 주택가격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을 따지는데 주택가격이 1억, 전세 금액이 8천만 원이래요. 그럼 비율 얼마죠? 계산기를 찾으시면 안 돼요. 80%죠. 80%.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비율이 낮아졌대요. 이 비율이. 그럼 낮아지면 반드시 전세 금액이 낮아진 건가요, 여러분?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낮아졌다고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면 X인 거예요. 되시죠? 딱 이제 이것의 예외가 하나 나왔어요. 뭐의 예외? 높을수록 나쁘다의 예외. 그게 10분위 분배율. 그럼 분배율은 누구에게 분배를 하냐면 저소득층에게 분배한대요. 저소득층에게 분배가 많이 되면 좋은 건가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면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철저하게 정부의 시각으로. 그럼 정부 입장에서 정책으로 다스려줘야 될 사람은, 케어를 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다?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분배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소득 분배가 많이 됐으니까 좋은 거다. 그래서 얘만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 누가 들어가냐면 최하위 40%가 들어가는데 분모에는 40, 40 비교하면 너무 격차가 커지니까 얘는 20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의 소득이 똑같으면 그냥 40을 20으로 나누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가 나와요. 헷갈리죠? 그래서 40, 20이니까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2. 가장 큰 게 2예요. 그럼 2면 얘는 가장 좋은 건가요? 얘는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얘만 예외. 그래서 완전 평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무슨 수로 확인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자, 이제 세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실패의 원인.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이 모의고사 봐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럼 시장이 도대체 뭘 하길래 뭘 못하면 시장 실패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의 출발은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항상 정책론은 누구의 시각에서 공부한다? 정부 입장이에요. 그럼 정부는 사회 전체적인 걸 따질까요? 사적인 걸 따질까요? 사회 전체적인 것? 그럼 좋은 건 정인가요? 부인가요? 정의 외비효과? 나쁜 건 부의 외비효과?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기준은 뭐냐면 항상 정부는 뭘 따진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졌어요. 편리함과 이익이. 그러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 그럼 걔는 정의 외비효과, 부의 외비효과? 정의 외비효과예요. 그걸 사적인 걸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항상 그걸 비교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이 커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부의 외비효과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사회적인 편익이 작아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회적인 편익이 작아진다니까. 나쁜 겁니다. 나쁜 것. 좀 제발 나빠야 돼요. 걔는 부의 외부 효과겠죠. 그러면 좋은 건 내 곁에 두고 싶어요? 멀리 떨어뜨리고 싶어요? 내 곁에? 그럼 내 앞마당에서 바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발 들어와다오. 그래서 핀피한상이죠. 피읍이 플리즈죠. 제발 들어와다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나쁜 건 내 앞마당에만 안 들어서면 되나요? 뒷마당에도 들어서면 안 된다? 뒷마당에도 들어서면 안 되죠. 냄새도 풍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낯 들고 들어오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님비 현상. 낯이 들어간다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정의 외비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아, 정의 외부효과 좋은 거라며. 이게 왜 시장 실패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장 실패의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내가 만들었더니 내가 비용을 들였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이익을 누려요. 내가 집을 소공원 수준으로 아름답게 마당을 꾸몄더니 쾌적성이 높아져서 옆집 사람들 가격이 올라가, 집값이. 기분이 좋아져요? 밤마다 흐뭇해져요? 아차 싶어요.
아차 싶죠. 내가 왜 이걸 내 돈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정후 외부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에서 과다 생산돼요, 과소 생산돼요? 과소 생산돼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게 적게 만들어지니까 실패다, 실패가 아니다? 실패죠. 그래서 정후 외부효과를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부의 외부효과는 공장이 오염물질을 디립자 배출하죠. 그럼 신났어요, 아주 사장이. 왜? 원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생산하지 않으려면 처리 시설물 설치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디립다 매연을 막 풍기면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적인 비용은 줄었죠. 근데 옆집 사람들이 흰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면 하루만 지나도 검어지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진다고 얘기하고 코가 막히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 비용이, 치유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면 그런 공장이 많이 생겨요, 적게 생겨요? 많이 생겨요. 신나니까. 그럼 나쁜 놈이 많이 생겨지니까 시장은 실패한 거네?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죠?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되셨나요? 그러면 나쁜 놈이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다? 그럼 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이제 결정타. 잘 보세요. 또 넘어갔네요. 제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 판단. 투자로는 누구 입장에서 판단?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 투자자. 감정평가로는? 감정평가사. 네? 감정이입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자원은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한 부분에 몰리는 게 좋은 건가요?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거 공부한 거죠, 경제론에서. 그럼 어떤 한 부분에 몰려있다면 시장은 실패한 거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실은. 그냥 다 하나하나씩 던지지.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초과이윤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끝장을 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누리면 그 기업은 초과이윤 누리나요? 누리죠. 시장은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고 글로 몰린 거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 어떤 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어요. 그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규모를 키워서 생산비를 낮추는 걸, 그래서 이익이 커지는 게 규모의 경제. 그럼 이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기업을 결국은 이겨먹는다? 그럼 뭐가 달성되겠네? 독점이. 그럼 뭐 발생? 초과이윤 발생. 그래서 시장은 실패한 걸로 보는 거죠. 또 하나,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어요. 이게 유식한 표현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면 정보를 더 가진 사람이 뭘 누린다? 초과이윤. 시장은 실패한 거죠. 아까 외부 효과, 시장 실패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지금. 그리고 외부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양봉업자인데 과수원 옆에 내가 차렸어요. 그럼 벌이 막 돌아다니면서 과수의 수정을 도와주겠죠. 그럼 과실이 더 많이 열려요? 과수원이 이제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정후 외부 효과? 정후 외부 효과예요. 그런데 입 싹 닦죠? 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가를 주고받는다, 주고받지 않는다? 주고받지 않는 거고, 거래 상대방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제3자가? 제3자.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대가를 주고받았다? 그럼 외부 효과 아니에요. 되셨나요? 예, 이 내용.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얘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 부분, 비유까지 봤어요. 시옷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졸리면 졸아도 돼요. 그렇지만 너무 푹 주무시지 마세요. 이제 시옷에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인접성. 그리고 들고 튈 수 없으니까 그걸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무슨 성?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 코우제 정리는 부의 외부 효과 발생 시에 환경 재산권을 갖도록 만들면 침해를 받은 만큼 그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니까
어차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오염물질 배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코즈의 정리예요. 이거 시험에 코즈의 정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코즈의 정리와 코즈의 정리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또 하나, 리카도는 같은 사람일까요? 리카르도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리카도라고 배웠는데 시험에 리카도라고 나왔어. 그래서 막 분노하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화를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우 외비효과, 부의 외비효과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 보기 전에 잠깐만 여기 다시 보세요. 코어제 정리는 시장 자체의 힘으로 부의 외비효과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뭐라고 함정파냐면 부의 외비효과는 시장의 힘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불가능하고 정책의 힘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면 X, 극명한 시장 치유의 예가 바로 뭐다? 코어제 정리. 그럼 코어제 정리는 부의 외비효과와 관련이 있다, 정우 외비효과? 이거 부의 외비효과 제거죠? 기억 잘 안 나죠? 기억하는 방법. 코브라? 외부 불경제라고 나오면 코불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전 학창시절에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아주 잘 풀어요. 네. 너는 좋겠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로 공공재의 부족이 있습니다. 공공재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공공재는 한 명만 쓰나요? 다 같이 쓰나요? 다 같이 사용해요. 그럼 정부가 어떤 사람이 공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4인의 공원이 만약에 아니라면 다 같이 쓰죠. 그럼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올라타서 같이 쓴다? 걔를 무임승차자의 문제? 그럼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쓴다? 그럼 자기가 만든다? 기다린다? 기다리는 자가 승리자죠. 기다려요. 그러면 분명 공공재도 시장에서 필요한데 정부가 봤을 때 얘가 턱없이 부족해진다? 이거 시험 문제에 과다 생산된다가 한 연달아 3번 정도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공공재는 부족하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게 부족이 안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요인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공공재라고만 나왔다니까. 공공재. 그럼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공공재가 넘쳐나는 건지 부족한지 얘기 안 해줬으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면 이의 신청을 했더니 답이 공공재가 넘쳐나는 경우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공공재는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누구도 나서서 생산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가 나서서 생산하죠? 정부가. 기본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시장 실패 요인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 비 가지고 장난쳐요. 오늘 우리가 1일 몇 강 하는 거죠? 1일 8강? 8강? 깡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근래? 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비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규모의 경제인데 규모의 비경제. 살포시 비를 집어넣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정보의 대칭성. 그러면 이러다가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됐죠? 그 다음 정책의 순서. 자, 얘는 그냥 한 번만 보고 넘기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동산 문제부터 공부하나요? 부동산 문제부터 공부했죠. 왜? 문제가 없으면 정책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정책의 순서는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당연히. 그럼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냥 신내려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신발로? 당연히 자료를 수집해야죠. 정보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작성하고 그 대안들을 평가해서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정책으로 선택하고 네? 지금 정책 결정. 그리고 걔를 시행한다? 집행하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합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고 피드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셔야 돼요. 이 순서를 뒤집어내면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때 3단계는 이 앞에 셋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결정부터 할까요? 집행부터 할까요? 결정. 그 다음 평가부터 할까요? 집행을 먼저 할까요?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됐어요?
이제 선분양. 자, 선분양과 관련해서는 기억하실 내용이 딱 이런 개념이죠. 수요자 입장의 분양 정책인지 공급자 위주의 분양 정책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 돼요. 자, 정확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손 한번. 자, 앞에 계신 분들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몸 상태 건강한 거 한번 보게. 지금 몸에 약간 마비 증상이 온다 그러면 공부를 멈춰서 해야 될 때예요. 선분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분양은 마찬가지.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분양은 뭘 짓기 전에 분양?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실제 주택 건설 전 분양이래요. 건설 전 분양. 그럼 실제 주택이 없으니까 난 어떻게 지을 거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견본주택을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모델하우스. 얼마나 유식해 보여요. 그래서 실제 주택이 없으므로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양을 막상 받고 다 지어졌다고 해서 준공 시점에 우리들 부르죠. 시행사가 우리를 부르잖아요. 직구경하라고. 다 지어졌다고. 가보면 문고리부터 달라서 사람 염장을 지르죠. 문고리가 내가 봤던 그 문고리가 아니야. 그런데 건설사한테 따졌더니 할 말이 있대. 뭐라고 할 말을 하냐면 잘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모델하우스에 조그맣게 이만하게 붙어 있는 거죠. 상기 모델하우스는 실제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분쟁의 소지가 크다? 맞나요? 그래서 매번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계속해서 싸우죠. 하자보수 관련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분쟁의 소지가 크고 실제 주택 대충 건설함에 따라 질적 수준의 저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책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선분양 제도회의 할 때 이거 조사, 하자보수 관련해서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이거 준공 내려주는 걸로 바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저만 또 듣고 있는 소식인가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에 중요한 거. 선분양에서는 아직 짓기 전에 먼저 분양 때렸나요? 그럼 분양대금 받았죠.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그럼 그 돈 갖고 짓죠. 그럼 건설회사가 돈은 없는데 건설 능력이 있다면 건설에 뛰어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과거에 실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주택의 절대량을 확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채택한 분양제도가 선분양제도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한 건설회사도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건설자금과 건설자금 이자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게 된다?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내 유효 공급은 증가합니다. 맞죠? 그리고 실제 주택 다 짓기까지의 모든 위험들을 이제 다 누가 감수해야 된다? 집주인 누구? 이미 수요자가 샀어요. 그러니까 짓는 기간 동안의 위험을 다 수요자가 감수. 그럼 우리는 위험을 많이 감수할수록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된다, 비싸게? 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준공 시점에 시가보다는 분양 시점의 분양가가 낮아야지만 먼저 사죠. 낮은 가격이어야지만. 그래서 지금 실제 집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미리 사두는 미리 가짜. 미리 하는 등기? 가등기. 미리 발생한 수요? 가수요. 투기 수요까지 발생하죠, 여기에. 그럼 실수요자의 투기 수요자까지 합치니까 결국은 집을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줄을 서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데 진짜 실제로 줄을 세우면 안 되니까 청약, 예금 등을 들어서 가점이 몇 점인지를 평가해 줄 필요성이 더 커지나요? 무슨 제도하에서? 지금 무슨 분양하고 있죠? 선분양 제도하에서는.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누리는 이익이 커져서 분양가를 낮게 분양받고 완공시 시가보다. 그래서 차익 발생하고 투기 수요 발생하니까 너 팔고 떠나는 건 안 돼. 그게 뭐예요? 전매금지. 전이 민법에서는 반복되는 거라면서요. 민법 공부한 사람답죠? 예전엔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전매금지 조치, 그 다음 리을의 청약예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주택 선분양 제도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많았죠. 왜 많았죠?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게 집값의 상승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먼저 분양받으면
나중에 만들어질 때는 가격이 올라있다? 그러니까 먼저 분양을 받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요, 가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떨어진다면 더 가격이 낮아질 걸 미리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택 선분양 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네. 질문. 아까 경기 변동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지금 선분양은 상향시장에 적합해요? 하향시장에 적합해요? 선분양은? 네? 상향 어떻게 하셨어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옷.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그럼 후분양은 전부 다 뭐랑 다 반대? 선분양과 전부 반대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실제주택 건설 후분양? 실제주택 건설 후분양. 그럼 실제주택을 지었네요. 그럼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 없네요. 실제주택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면 실제주택과 견본주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건설업체가 건설자금 다 지불해야죠. 그 기간 동안에, 짓는 기간 동안의 위험도 다 건설업체가 부담하겠네요. 그럼 건설업체는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만큼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준공 시점과 분양 시점의 차이가 없죠. 그럼 시점의 차이가 없으면 가격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준공 시점의 시가대로 분양한다? 그러니까 차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있다? 무슨 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 그럼 전매금지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투기 수요 떨어져 나가면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그럼 줄을 서시오의 필요성이 없다가 아니라 덜해진다. 덜해진다. 그러니까 청약예금의 중요성도 아까 어디에서는 강했는데 선분양제도는 강했는데 얘는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의 함정은 얘 누가 부담하죠? 건설자금을? 분명히 공급자, 건설업체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설업체는 이 건설자금, 이자 부담되는 만큼 공급 비용이 커졌네요. 지금 뭔가 물어보려고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네? 그러면 공급 비용이 커진 만큼 자기가 부담하고 싶을까요? 떠넘기고 싶을까요? 떠넘기고 싶어요. 정부한테 떠넘길까요? 맞아 죽겠죠. 누구에게 떠넘겨요? 수요자에게. 그때 뭐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대답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맞나요?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를 누가 부담해야 되지만?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지만 반드시 최종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걔는 X.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뭐의 상승으로? 분양 가격의 상승으로. 그때 수요가 힘이 약할수록 많이 가격 올린다? 많이 떠넘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분양가 규제가 있는데 분양가 규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부면 규제를 막겠더니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 할까요? 자율화에 맡기겠죠. 자율화에 맡겼더니 시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시 뭐 하죠? 규제예요. 그럼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한마디 하죠. 너는 할 줄 아는 게 자율화 아니면 규제밖에 없어? 배웠다는 애들이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정부가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기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양가를 공급자가 원하는 대로 받겠죠. 그럼 공급자는 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때도 기분이 나빠져요? 자율한데?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늘리게 돼 있습니다. 잘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요? 이때도 대충 만들면 아주 때려 잡아야 돼요. 잘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자율화에 맡겨놓으면,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겨놓으면 적정 시점까지는 분양가가 적정 부분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지들끼리 만나서 또 짜고 치기 시작해요. 그럼 분양가가 막 올라가요. 그럼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고,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고, 누가 피해를 입으니까? 수요자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기면 대형 평형 위주로 지을까요? 소형 평형 위주로 지을까요? 대형 평형. 평당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커지니까. 그럼 임대주택은 때려잡아도 안 짓겠네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겼을 때는 한 가지 정책이 옵션으로 따라가야 된다. 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이 몇 프로만큼은 공급해야 된다는 정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양가 자율화는. 그럼 지금 얘 뭐가 돼 있죠? 분양가 규제죠. 자, 분양가 규제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뭐가 제일 잘 나오죠? 원래 균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 정책을 펼쳤다, 낮아서? 자, 아무 생각 없다. 나는 오늘 진짜 생각의 줄을 놨다. 예. 자,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자, 정책은 누가 펼친다고 그랬습니까? 정부가. 정부가 딱 쳐다봤더니 시장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누가 피해를 입냐면 수요자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정부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가격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가격을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가 얼마나 짱군지 한번 보세요. 보셔야 돼요, 이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마주쳐서 균형 가격이 형성돼 있었어요. 균형 분양가가. 얘가 얼마였냐면 5억이었답니다. 5억. 근데 정부가 광분한 거예요. 야, 이렇게 분양가를 높게 받아? 니들 미친 거 아니야? 이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아무리 분양가를 높게 받아도 6억까지만 받아,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한 거예요. 미쳤나요? 아,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 5억이에요. 5억.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분양가 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래의 균형 가격, 균형 임대료 기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함정을 잘 파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정부가 너희들 아무리 높게 받아도 4억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얼마로 가격이 내려갈까요? 4억으로 내려가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누구는 성질나 죽죠? 공급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삐친다? 공급자는 삐침, 따라해보세요. 공급자는 삐침. 삐지다가 맞을까요? 삐치다가 맞을까요? 삐치다가 맞아요. 별걸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자가 삐치면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삐졌으니까 잘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요. 수선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질적 수준의 저하, 최종적으로 공급량 감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놓치시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임대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죠? 규제죠, 규제. 그럼 규제가 이루어지면 임대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럼 공급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여요. 최종적인 임대주택의 수량은 증가로 끝난다 그러면? X예요, X. 무조건. 얘는 감소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임대료 보조예요. 임대료 보조. 그러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가 뭔데 날 보조해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승질내나요? 좋죠. 좋잖아요. 그럼 공급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임대인 늘려요.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인 수량이 뭐로 끝나요? 증가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거 공급 비용이 낮아지거나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료가 올라가서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인 누리니까 신규 임대인 들어온다? 경쟁 나타나서 신규 임대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증가한 거다? 양의 증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잘 보세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야지만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 그럼 가격 내려갔네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되니까 세금 수입도 주는 거죠. 어찌됐건 그네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수요량은 증가. 공급량은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감소. 초과 수요. 서로 사기 위해 경쟁. 가격은 상승. 그런데 대놓고 높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없죠.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죠. 얼마까지 거래하는지, 4억까지 거래하는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모르게 어두컴컴한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해야 돼요? 우시장, 암시장? 암시장이 형성되죠. 그럼 음성적인 비용이 출현된다? 그래서 나중엔 걔가 폭발돼서
가격이 급등해 버린다? 그게 분양가 규제의 단점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제 뭘로 푼다? 자율화로 푼다. 자율화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면 이제 뭐로 묶는다? 규제로 가고 싶은데 규제로 가려고 했더니 너희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원가 연동제.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원가 연동제는 공급자 입장에 원가가 있는데 일정 마진을 더하거나 마진율을 곱해서 책정한대요. 분양가를. 그럼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죠. 그러니까 정부의 속마음은 분양가 규제를 하고 싶은데 분양가 규제로 가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너희는 이거밖에 못해? 이러니까 나온 게 뭐다? 원가 연동제. 그러니까 원가 연동제는 분양가 규제에서 봤던 내용이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똑같이 나와요. 이건. 단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단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나와요. 누구 삐치고? 공급자 삐치고 대충 만들고? 대충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질문.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진 아파트와 분양가 자율화에 맡겨진 아파트 공급된대요. 모델하우스 가보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다만 딱지가 하나씩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옵션. 결국은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분양가 규제네요. 자율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율화에 맡겼을 때 대형 평형대 위주로만 공급하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필요하다? 이네요.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료 규제는 뭐랑 똑같대요? 잠깐만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총론하고 경제론 부분을 설명할 때 별로 내용이 많지 않은 부분도 꽤 많은 PPT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정책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두껍게 공부했는데 지금 갑자기 뭐 하나 공부하더니 뭐는 반대로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못 느끼시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확 줄었죠. 이게 정책론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못 잡고 들어가면 학계로는 계속해서 양이 많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양이 정말 적어요. 제가 공부해 본 결과 민법보다 학계론이 딱 3분의 1? 근데 민법을 좀 더 공부해 보니까 2분의 1. 민법도 양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또 재수없어 이런. 이제 그만 재수없기 전에 멈춰 서야죠. 그래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양은 적으나 까먹어져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반복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합격하는 비법이고 오늘 수업 듣고 기출문제를 디립다 푸시는 게 답인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되시죠? 임대료 규제 뭐랑 똑같다? 분양가 규제가 똑같다? 그럼 잠깐만 이제 절 보세요. 이쪽으로 모아서. 저 이쪽이 소외계층 같아서 이쪽으로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라도 보시라고.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삐친다, 삐치지 않는다? 삐친다? 그럼 잘 만든다, 대충 만든다? 대충 만든다.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OX? X. 수선을 적극적으로 한다. X. 왜 안 한다? 삐쳤다니까. 지금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정부를. 너만 없었으면 내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부 모르게 어두컴컴한 시장에서 자꾸 거래하겠죠?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은 새롭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면 음성적인 임대료 지불해야 되나요? 지불하고 싶을까요? 그냥 꾹 눌러 살까요? 꾹 눌러 살겠죠. 그러니까 주거이동이 활발해진다, 활발해지지 않는다? 활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 삐쳐서 공급량 줄이고 기존 임차인 방을 안 빼요. 그럼 누군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신규 임차인.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누구다? 신규 임차인.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임차인이 원래 수원에 거주했어요. 수원에. 그런데 서울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서울로. 그런데 음성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돼요. 임대료 규제 때문에. 그럼 어디에 꾹 눌러 살면서? 수원에 꾹 눌러 살면서 서울까지 출퇴근한다? 그럼 교통비용의 증가?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통체증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몇 분 쉬어야 될까요? 이렇게 쉬운 걸 물어봤는데도 대답 못 하세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10분이지 뭐. 예. 더 쉬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쉬는 걸로. 예.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네. 10분 쉬고 돌아오세요.